나는 대학 때 같은 학교에 다니던 왕진자와 사귄 적이 있다. 왕진자는 우리 학교에서 얼짱으로 유명했고 덕분에 나도 어깨가 으쓱했었다. 사귀는 동안 우리 둘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데이트를 했었는데 어느 날 왕진자가 우리 집에 놀러 가고 싶다는 말을 했다. 너네 부모님 게스트하우스 경영한다고 하지 않았어? 나도 한번 놀러 가고 싶은데 괜찮아? 안 될 건 없지만 별로 재미는 없을 텐데. 재미없으면 어때? 놀러 가는데 의미가 있는 거지. 그때는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집에 와보고 싶어 하는지 이유를 잘 몰랐었지만 여친이 그러고 싶다는데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고 해서. 그리고 당일날 왕진자는 기분 좋은 표정으로 우리 집에 왔고 부모님이 경영하는 게스트하우스는 어디냐고 물었다. 부모님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는 바로 앞이었고 내가 손가락으로 건물을 가리키자 왕진자는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다. 저게 너네 게스트하우스라고? 저 낡아 빠진 게? 개 어이없네? 라고 화를 냈다. 뭐가 문제 있어? 문제 아주 많지. 저런 걸 누가 게스트하우스라고 부르니? 그냥 다 쓰러져가는 집이지. 나는 네가 돈 좀 있는 집 아들인 줄 알고 사귀었던 거거든? 내가 착각했었네. 너랑 나는 안 어울리는 것 같다. 헤어지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일단 침착하고. 나 완전 침착하고 단호하게 말하겠는데 흑수저는 딱 질색이야. 나 간다. 왕진자는 그렇게 말하더니 정말 가버렸고 나는 여친한테 차인 충격으로 꼼짝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악몽은 그게 끝이 아니었다.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지나가던 애들이 전부 나를 보면서 비웃는 것 같았다. 어제 진자한테 들었는데 한진수가 다 쓰러져가는 집을 두고 게스트하우스 경영한다고 뻥쳤었대. 그런 유언비어가 학교 안에 순식간에 퍼졌다. 페이크의 진원지는 왕진자가 틀림없는 건 물론이었다. 학교에서 웃음거리가 된 게 실현보다 더 견디기 어려웠고 나는 학교에 휴학 신청서를 냈다. 갑자기 휴학을 하자 부모님이 무척 걱정하셨는데 이유를 일일이 설명드릴 수가 없었대. 우리 부모님이 경영하는 게스트하우스는 낡고 오래된 게 사실이었지만 할아버지 때부터 경영해온 여관이기도 했고 우리 가족에겐 소중한 존재였대.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비웃음거리가 된 이유를 부모님께 절대 알리고 싶지 않았대. 집에도 말을 못하고 학교 가는 건 더 싫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는데 한 동네에서 어려서부터 친구인 지혜가 나를 찾아와서 학교에 가라고 충고했대. 아줌마 아저씨가 엄청 걱정해. 너 무슨 일 있지? 절친인 지혜에겐 못할 얘기가 없었고 게스트하우스 때문에 학교에서 비웃음거리가 된 일과 여친한테 차인 얘기를 해줬대. 그러자 지혜는 나는 너네 게스트하우스가 오래돼서 더 좋은데? 근데 정말 학교 다니기 싫으면 차라리 우리 학교를 편입하는 건 어때? 우리 학교도 좋아. 그 좋은 머리로 집에만 있기 아깝잖아. 그 편이 집에서도 안심하실 거고. 지혜는 나하고 다른 대학에 다니고 있었는데 집에서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느니 자기 학교에 들어오라고 말했대. 나는 충분히 생각한 후 지혜의 조언대로 지혜가 다니는 대학으로 편입을 결심했대. 지혜가 있는 새로운 대학 생활은 즐거웠대. 성격 좋은 지혜 주변에는 지혜처럼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대.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훌쩍 몇 년이 지났대. 그러던 어느 날 처음 입학했던 대학 동창회가 열린다는 안내 엽서를 받았대. 그 학교에서 안 좋은 기억도 있었지만 좋은 친구들도 있었고 나쁜 기억만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그 친구들 얼굴도 볼 겸 출석하기로 했대. 나는 그 당시에도 나를 비웃지 않았던 소수의 친구들과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고 그러다 왕진자 소식을 들었대. 오늘 동창회에도 참석할 거라는 말과 함께 왕진자는 졸업 후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했대. 솔직히 난 오거나 말거나 상관없었대. 우리가 얘기를 하는 사이 왕진자가 먼저 나를 발견하고 와서 말을 걸었대. 진짜 오래간만이다. 잘 지냈어? 응. 난 이 동네 오래간만에 왔어. 관광객 기분으로 돌아다니면서 봤더니 니네 게스트하우스 없어졌더라? 회행안이 공터로 변했던데? 하기사 그때도 다 쓰러져가고 있었는데 망해도 하나도 이상할 건 없지? 왕진자는 여전히 무개념의 최악이었고 나를 깔보는 말투도 여전했대. 요즘 사람들 눈높이가 어떤데? 내가 지금 묵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정도는 돼야 경쟁이 되지. 라면서 자기 SNS에 올린 사진을 나한테 보여주면서 고급지지? 라고 장난질을 하면서 이 정도는 돼야 자기 수준에 어울린다며 잘난 척을 했대. 거기 내가 경영하는 곳인데? 뭐래니? 완전 웃긴다.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들이 내 말이 맞다고 왕진자에게 다시 설명했대. 나는 다른 학교로 편입한 후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경영학을 제대로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열심히 정진했대. 그 덕분인지 게스트하우스 경영도 점점 좋아졌고 더 크고 세련된 건물을 신축했기 때문에 원래 있던 건물은 헐어내고 공터로 변했지만 곧 있으면 대형 주차장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대. 거짓말이지? 이 게스트하우스 유명인도 가고 해외에서도 인기라던데 정말 네가 경영하는 거 맞아? 아직도 못 믿는 눈치길래 내 명함을 한 장 줬대. 그랬더니 진심 놀랐는지 한동안 입을 해 벌리고 있더니 갑자기 태도가 180도 변했고 고양이가 아양 떠는 목소리를 내면서 그런 얘기를 왜 이제야 해? 지금의 너라면 난 충분히 너랑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어쩜 시기도 이렇게 적절한지. 실은 지금 하는 일이 잘 안 풀려서 고민 중이었거든. 그러니까 내 말은 난 네 옆에 있을 준비가 되어 있단 뜻이야. 오늘 끝나고 같이 호텔로 가는 건 어때? 라고 귓속말로 속삭이는 왕진자. 나는 마음껏 비웃었대. 뭐래냐? 나 이미 결혼한 몸이야. 뭐? 결혼을 해? 응, 지혜랑. 왕진자는 전혀 안중에 없었던 모양인데 나는 처음부터 계속 내 옆에 있던 나의 아내 지혜를 소개해줬대. 남편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지혜의 말에 왕진자는 무안했는지 얼굴을 가리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내가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크게 번창시킬 수 있었던 건 지혜가 옆에서 나를 도와줬기 때문이다. 또 우리 가족들과 똑같이 낡고 오래된 게스트하우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지혜에게 프로포즈했고 결혼식도 성대하게 올렸지만 왕진자는 초대하지 않았으니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모양이다. 오늘 동창회는 파트너 동반해도 된다고 해서 친구들한테 와이프 자랑하려고 온 거야. 그러자 왕진자는 자기 성질을 못 이기고 마치 내가 자기한테 망신이라도 준 것처럼 화난 얼굴을 냈대. 근데 넌 남친하고 왜 같이 안 왔어? 혹시 혼자 온 거? 아니거든? 오늘 남친이 바빠서 같이 못 온 것뿐이야. 라고 하더니 바로 나가버렸대. 대학 시절 나를 온 학교 웃음거리로 만든 왕진자한테 몇 년 만에 복수 비슷한 걸 멋지게 한 기분이 들어서 살짝 기분이 좋았대. 그 후 친구들 말을 들어보니 왕진자는 회사 비품을 훔쳐서 당근에 팔면서 부수입을 올렸는데 그게 들통이 나서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한다. 약혼자도 있긴 있었는데 그 일이 알려지면서 파혼당한 건 물론 위자료까지 청구받은 상황이라고 했대. 그런 와중에 내가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는 나하고 다시 잘 되면 돈 문제도 해결되고 자기는 이제 CEO 여친이 되는 거라고 착각, 혼자서 신이 났던 거였대. 그런데 내가 아내가 있다고 하자 잠시 품었던 헛된 희망이 순식간에 깨져버린 거였대. 그때 나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서 어떻게 나랑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사고 구조가 이해 불가다. 내 입장에서는 행여 내가 독신이었다고 해도 두 번 다시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은데 말이다. 동창회에는 그때 나를 비웃었던 애들도 당연히 참석했었는데 내가 성공했단 말이 퍼지자 하나둘 옆에 와서 인맥을 트려고 했지만 나는 모두 무시했다. 나는 친구들, 아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보냈다. 그런데 며칠 후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왕진자가 나한테 메일을 보내왔다. 생각해보니까 네가 와이프 앞이라 나한테 냉정하게 대했던 것 같아. 너 아직 나 못 잊고 있는 거 나도 다 알아. 라면서 자기 호텔 방 번호를 알려줬는데 완전 무시하고 연락처를 차단해버렸대. 처음 왕진자한테 차였을 때는 비참한 기분이 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덕분에 지혜의 좋은 점을 발견했고 이렇게 결혼도 했고 왕진자의 인간성을 빨리 알게 된 게 내 인생에 플러스가 됐다는 생각이 든다. 왕진자는 장차 빚에 허덕이면서 내가 당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며 살게 되겠지. 이보다 더 고사할 순 없다. 나는 모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샐러리맨이다. 부모님은 이 지역에서 유명한 프렌치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계신데 이 점을 노리고 회사 동료인 왕진상이 나한테 계속 접근했다. 야, 너네 부모님 프렌치 레스토랑 경영한다던데 맞아? 동료 좋다는 게 뭐야. 나도 프렌치 요리 한번 먹어보자. 나 가면 서비스 해줄 거지? 근데 네가 싸야지. 나 목 빠질 지경. 그건 힘들 것 같은데 이미 예약도 끝도 없이 차서. 더구나 나와 왕진상은 전혀 친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이가 나쁜 축에 들었다. 왕진상은 실적에서 늘 나한테 밀렸고 그것 때문에 늘 뒤에서 내 욕을 했다.
심지어 내 여친까지 가로채려고 했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인데 내가 이 자식을 좋아할 리가 없었다. 나는 매번 부탁을 거절했고 왕진상은 지치지도 않고 매번 부탁을 했다. 내가 계속 거절하자 어느 날 왕진상은 멋대로 레스토랑으로 찾아왔다. 나 혼자 왔어. 한 사람 정도는 어떻게 되지 않아? 라면서 레스토랑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카운터에 자리를 하나 만들어줬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요리를 대접했는데 이게 프렌치 요리라고? 라고 했다. 안 된다는데도 가게 앞까지 찾아와서 진상짓을 하길래 내 쪽에서는 특별히 대접을 해줬는데 이게 프렌치 요리냐는 식으로 말하는데 솔직히 기분이 상했다. 나는 아버지 요리를 먹으면서 자랐지만 무얼 먹어도 정말 맛있었다. 아버지 요리가 유명한 것에 충분히 동의한다. 그런데 마치 별것도 아니라는 식의 이 반응은 아버지 요리에 대한 부정으로 느껴졌다. 다 먹었으면 얼른 나가주길 바랬는데 왕진상은 또다시 무리한 요구를 했다. 너네 레스토랑에 한 20명 정도 예약하고 싶은데? 뭐? 20명? 왕진상 누나가 곧 결혼을 하는데 누나 결혼 축하 파티를 우리 레스토랑을 빌려서 하고 싶다는 거였다. 이미 여러 번 말했듯이 우리 가게는 이미 예약이 꽉 차서 갑자기 부탁을 하면 예약을 받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는데 우리 대화를 듣고 있던 아버지가 쉬는 날에 특별히 예약을 받아주겠다고 말씀하셨대. 그러자 왕진상은 신이 나서 셰프님이 된다고 하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예약 완료, 도장 쾅쾅 라면서 나한테 잘 먹었어 라고 하더니 그냥 가버렸대. 아버지가 굳이 그럴 필요까진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그런 넉넉한 인품 때문에 레스토랑을 다시 찾아오는 손님이 많다는 걸 아는지라 왕진상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예약 당일 왕진상과 자세한 내용을 상의한 후 준비를 마쳤는데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도 오지 않았다. 왕진상은 가족 친지를 합쳐서 손님이 전부 20명이라고 했었다. 20명 중에 한 명도 안 나타나는 게 이상해서 전화를 했더니 왕진상은 태연하게 경악스러운 발언을 했다. 너네 레스토랑 유명세에 비해서 맛도 별로고 해서 다른 데 예약했는데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거 깜빡했어. 그럼 예약 취소 부탁해. 깜빡했다고 하면 다야? 우린 이미 20인분 요리 준비 다 해놨는데 지금 캔슬하면 어쩌자는 거야?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손님들은 이쪽으로 다 와 있는데 미안하다고 하잖아. 개념 없는 짓거리에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지만 더 말해봐야 달라질 것은 없었다. 알았어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짐작컨대 왕진상은 처음부터 이럴 생각으로 나한테 무리한 부탁을 했던 게 틀림없었다. 회사에서 나한테 밀리는 것에 대한 복수? 아님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를 나한테 뺏긴 게 분해서? 이유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아버지 레스토랑에까지 피해를 입히면서 이런 장난질을 치는 건 용서할 수 없었다. 우선 나는 아버지께 사과드렸고 모처럼 만든 음식이 버려지는 게 아까워서 SNS에 선전을 했다. 그러자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음식을 먹고 싶다고 찾아온 손님들이 장사진을 이뤘다. 순식간에 20명의 예약이 다 차는 기염을 토했다. 오늘 와주신 고객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자 평상시에 아무리 예약을 하려고 해도 자리가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런 돌발 상황 덕분에 드디어 먹어보게 됐다면서 좋아하시는 고객들이 대부분이었다. 또 왕진상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로 마음먹은 나는 아버지께도 내 뜻을 말씀드렸고 어떤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며칠 후 왕진상한테서 연락이 왔다. 너 우리 매형될 사람한테 무슨 짓 했어? 뭐라다니, 난 전화 한 통 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누구한테? 너네 매형될 사람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 후배거든. 너 때문에 아버지가 몹시 마음이 상하셔서 내가 대신 전화로 사정을 말씀드렸어. 왜 그딴 짓을 하냐고. 글쎄,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난처해졌는지 알긴 해? 내가 왜 그것까지 알아야 되는데? 네가 20명이나 예약해놓고 바람 맞히는 바람에 우리 쪽에서 입은 피해가 얼만지 알긴 해? 그날 레스토랑 일이 정리된 후 나는 어떤 분께 전화를 드렸다. 어떤 분이란 왕진상 누나의 약혼자의 아버지였다. 왕진상이 자기 누나 결혼 축하 파티를 우리 레스토랑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 왕년에 파티셰로 활동하셨던 엄마가 서프라이즈로 축하 케이크를 만들어주시기로 했었다. 케이크 플레이트에 이름을 넣으려고 누나와 약혼자의 이름을 물어봤는데 약혼자 이름을 보고 약혼자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후배이자 똑같이 프렌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란 걸 알았다. 이름만 보고 바로 알아차린 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두 사람이 아버지 레스토랑에 자주 왔었던 건 물론 두 사람이 올 때마다 인사를 했었기 때문에 서로 안면이 충분히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 후배분께 전화를 걸어서 오늘 축하 파티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 우리 아버지가 특별히 신경을 썼는데 크게 낙담하셨다고 나는 아주 정중하게 사실만 말씀드렸다. 그게 다다. 그러자 역시 내 짐작대로 그런 말은 전혀 들은 적이 없다면서 당장 달려오셨고 사색이 된 얼굴로 무릎까지 꿇고서 아버지께 사과하셨다. 물론 아버지도 후배분께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걸 알고 계셨다. 후배분께 잘못이 누구한테 있는지 내가 다시 설명을 드렸더니 화를 내시면서 자기 아들한테 물어보겠다며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아들이 내막을 알게 됐고 왕진상 누나에게 전달되면서 최종적으로 왕진상에게 불벼락이 떨어지게 된 거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건 나도 모르고 있었던 일인데 아버지 후배 아들은 약혼녀를 데리고 아버지 레스토랑에 올 예정이었다고. 아버지 후배 아들은 예전부터 우리 레스토랑에 자주 왔었고 우리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의 존경하는 선배라 약혼녀를 소개할 겸해서 레스토랑에 올 계획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왕진상이 상의도 없이 예약을 하고 그것도 처음부터 물먹일 생각으로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다는 걸 알고는 약혼녀를 데리고 와서 직접 아버지한테 사과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왕진상은 누나와 매형한테 양쪽에서 불벼락을 맞았고 누나의 결혼에는 영향이 없었지만 누나, 부모님한테 절연을 당했다고 들었다. 특히 누나는 자기 약혼자의 특별한 분께 실례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다른 누구보다도 화를 냈고 얼마나 무섭게 화를 냈던지 진짜 장난이 아니었다고 한다. 부모님은 누나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동생이란 놈이 개념 없는 짓을 해서 자칫 누나 혼담까지 망칠 뻔했다는 걸 알고 초주검이 되도록 손을 봐줬다고 한다. 물론 왕진상의 부모님도 왕진상을 데리고 직접 와서 사과하셨고 20명분의 식사비와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이라며 상당한 금액을 보상하셨다. 그 돈은 왕진상이 타고 다니던 부모님 명의의 차를 처분한 돈이라고 했다. 앞으로 왕진상과는 부모 자식 연을 끊을 생각이지만 그 전에 우리 아버지께 끼친 폐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과를 하고 끝낼 생각으로 찾아오신 것 같았다. 결과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음식을 버리는 사태는 없었지만 상당한 피해를 본 건 사실이었다. 그 후 한참 뒤에 들은 말로는 왕진상이란 녀석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한심하게 월세값을 부모님께 원조받고 있었다고 한다. 결국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쫓겨나서 지금은 허름한 아파트에서 사는 걸 다른 동료가 봤다고 한다. 또 이번 일을 다른 회사 동료한테 얘기했더니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고 그런 인간하고는 상정도 하기 싫다고 다들 왕진상을 기피했고 결국엔 자진해서 회사를 그만뒀다. 내가 싫으면 나한테만 공격하면 됐을 일을 그랬으면 나도 1대1로 얼마든지 상대해줬을 텐데 감히 부모님까지 물고 늘어지다니 이건 나로서는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한마디로 자업자득. 나는 초등학교 6학년인 딸과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아내와 딸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차가워졌다. 가족을 위해서 힘들게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나를 보자마자 책 타고 혀를 차거나 엄마, 아빠 벌써 들어왔어. 라는 말을 들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늦을 줄 알고 당신 밥은 안 해놨는데? 찬밥이라도 먹을래? 뭐? 나 늦을 때는 항상 늦는다고 미리 연락하잖아. 글쎄, 난 기억이 안 나네. 연락도 없이 이렇게 일찍 들어오면 어떡해? 이건 나더러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뜻으로 들렸고 이유 없이 나를 천대하는 아내와 딸아이에게 상처받았다. 하지만 가족을 향한 내 마음은 변함없었고 열심히 돈 벌어서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생활을 누리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고 자진해서 출장도 다녔다. 내가 출장을 간다고 하면 활짝 웃으면서 좋아하던 아내는 출장에서 돌아오면 더러운 물건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나를 쳐다봤다. 그러던 어느 날 출장을 갔다가 일정보다 일찍 집에 오게 됐고 집으로 가는 길에 아내와 딸아이가 처음 보는 남자와 즐거운 모습으로 외식을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마치 가족 같은 모습에 충격을 받았는데 혹시 그동안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그동안 아내가 나한테 했던 행동들이 납득이 갔다. 일단은 집으로 향했고 집에서 아내를 기다렸는데 늦은 시간까지 아내와 딸아이는 들어오지 않았다.
한참이 지나서야 두 사람이 집에 왔고 둘은 여흥이 아직 남았는지 오늘 너무 재밌었어. 엄마 다음엔 어디 갈 거야? 라며 들뜬 분위기로 대화를 나누며 거실로 들어오다 내가 거실에 있는 걸 보더니 깜짝이야! 집에 있었어? 좀 전까진 기분 좋았는데 아빠 보니까 기분이 싹 가셨어. 당신 지금까지 어디서 뭐 했어? 같이 있던 그 남자는 누구고? 설마 불륜관계야?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미안한 기색도 없이 맞아. 그 사람은 당신하고는 달라. 돈 많은 사장님에 젊고 잘생기고 맞아. 아빠랑 완전 딴판이야. 라고 딸까지 거들었다. 아내의 배신만으로도 충격이 큰 마당에 딸까지 한편이 돼서 나를 비웃다니 절망의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다. 아내는 나한테 어차피 당신하고 이혼할 생각이었고 당신한테 들켰지만 상관없어. 나도 이혼 찬성이야. 진상이 아저씨는 부자라서 고급 레스토랑에도 데려가주고 선물도 엄청 많이 사줘. 그동안 소중한 가족을 생각하며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꿋꿋하게 견뎌냈고 남들 기피하는 출장도 솔선해서 다녀왔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거라니. 아내는 짐 싸놓을 테니까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그때 나는 이 집을 계약할 때 서류에 사인할 시간도 없이 바빠서 아내 명의로 사인하게 했던 걸 저주했다. 아내와 딸은 내가 있는 앞에서 이제 아예 대놓고 진상인가 뭔가 하는 놈하고 다음에 어디에 갈지 나랑 빨리 이혼하고 왕진상이란 놈과 재혼을 하네 어쩌네 하면서 나더러 이혼을 하더라도 양육비는 꼭 내라고 요구했다. 겨우 이런 정도의 가족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일했었나. 삶이 허무하단 생각이 들었다. 두 사람에게 통장과 도장을 건네줬다. 그러자 두 사람은 좋다고 비명을 질렀다. 나는 짐도 챙기지 않고 빈몸으로 집에서 나왔다. 빈손으로 나온 건 이렇게 살아서 무얼하나 아무 의미 없다. 다 부질없고 아무 희망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고 무작정 산으로 향했다. 중간에 차를 버리고 걸어서 산속으로 들어갔다.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도 몰랐다. 좌우 방향 감각도 없었다. 걸을 힘이 남아있으면 걷고 걸을 힘마저 없어지면 세상과 하직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 괜찮으세요? 라고 누가 말을 걸어왔다. 주저앉은 채로 고개를 들어보니 3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자와 5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두 사람은 산나물을 캐러 산에 들어왔고 내가 쓰러져 있자 산에서 조난을 당한 줄 알고 말을 걸어온 거였다. 생판 남도 이렇게 친절한데. 나는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내며 가슴에 맺힌 억울함을 다 털어놨다. 산에서 죽을 생각이었단 말도 이젠 돌아갈 집도 없다는 말까지 모두 전부 털어놓았다. 그러자 두 사람은 자기들을 따라오라면서 같이 산에서 내려왔고 나를 어떤 아파트로 안내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그녀는 자기소개와 함께 이 집은 자기 오빠 집인데 오빠는 거의 집에 안 온다면서 당분간은 여기서 지내도 된다고 했다. 그녀는 내가 방금 전에 했던 말을 듣고 내가 생각을 고쳐먹길 바라면서 생판 처음 보는 나한테 도움을 주기로 한 것 같았다. 그녀는 근처 슈퍼에 가서 장을 봐왔고 손수 밥까지 지어서 나한테 먹으라고 했다. 그녀의 이름은 박인정이라고 했다. 그리고 딸아이 이름은 다희.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인정씨는 다음날 아침 다시 나를 보러 와줬다.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말이다. 나는 너무 고마워서 몸둘 바를 몰랐지만 지갑도 두고 왔고 통장도 돈도 전부 두고 나온 처지라 보답도 못하고 받기만 했다. 그날 이후로 인정씨와 다희는 매일같이 나한테 들렀고 두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됐다. 그러는 사이 절망뿐이던 마음이 조금씩 다시 열심히 살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인정씨에게 다시 일자리를 찾고 싶다고 하자 자기 오빠 회사에 소개해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며칠 후 인정씨 오빠 되는 분이 나를 보러 일부러 아파트까지 오셨는데 명함을 보고 진심으로 놀랐다. 명함에 쓰여있는 회사는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다 아는 대기업이었고 오빠분은 자그마치 사장님이었다. 오빠분은 내 얘기를 차분하게 다 들어주셨고 다시 열심히 살아볼 마음이 있다면 자기 회사에 들어와서 일해보지 않겠냐며 손을 내밀어 주셨고 나를 데리고 나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전부 사주셨다. 내가 너무 죄송하다고 하자 출세해서 갚으라면서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이셨다. 나는 생명의 은인인 세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볼 결심을 했고 열심히 일했다.
회사 사람들도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고 일도 즐겁고 시간을 알차게 보냈다. 또 인정 씨는 여전히 우렁각 씨처럼 자주 아파트에 들러서 나를 챙겨줬는데 어느 날 다이가 진수 아저씨, 우리 엄마 좋아하지? 훅 들어와서 놀랐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좋아해. 그럼 다이 아빠해. 어? 괜찮아. 엄마도 진수 아저씨 좋아하니까. 다이 말에 용기를 얻은 나는 내친 김에 즉석에서 고백을 했고 인정 씨도 고백을 받아줬다.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다. 형님한테도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축하해 주셨고 우리는 반년 후 정식으로 부부가 됐다. 그러던 어느 날 형님도 함께 넷이서 백화점으로 쇼핑을 갔고 벤치에 잠깐 앉아 있었는데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다. 고개를 들자 전처와 딸아이 그리고 왕진상이란 남자가 서 있었다. 세 사람은 나를 비웃는 듯한 눈으로 오랜만이네 누군가 했더니 모질이 전 남편이었네. 헐, 우린 지금 백화점 쇼핑 중이야.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실물을 보니까 감이 팍 온다. 듣던 대로네. 왜 버림받았는지 알만하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두 사람은 나를 무시했고 이젠 왕진상까지 합세해서 나를 바보 취급했다. 전처는 내가 사표를 낸 걸 아는 것 같았고 어디서 뭐 하면서 먹고 사냐면서 설마 홈리스로 전락한 건 아니지? 하면서 깔깔 웃길래 명함을 보여줬더니 얼굴빛이 사색으로 변했다. 당신이 무슨 재주로 이런 대기업에 들어갔어? 어디 산에 가서 죽을 날만 기다릴 줄 알았더니? 나 재혼해서 와이프 오빠 회사에서 일해. 와이프 오빠 회사? 왕진상이 깜놀한 타이밍에 화장실에 갔던 형님과 인정씨, 다이가 돌아왔다. 알고 보니 왕진상 회사는 형님 회사의 하청업체였고 형님은 방금 전에 하는 얘기 다 들었어. 나는 인간성이 결여된 회사와는 거래할 생각이 없고 따라서 앞으로 재계약할 일은 없을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왕진상은 사색이 됐고 인정씨와 다이는 그만 가요. 이런 사람들 상대하지 말고 라면서 내 손을 잡아 끌었다. 세 사람은 입을 꼭 다물고 압도된 표정으로 그저 우리를 쳐다보고만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형님 회사에 사원을 걸고 있었던 왕진상 회사는 도산했고 막대한 빚을 지게 됐다고 들었다. 그러자 출근길에 전처와 딸아이가 회사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 어때 여보? 아빠는 우리 아빠잖아. 도와줄 거지? 라면서 매달렸고 그건 예전 얘기고 두 사람이 나를 버렸잖아. 지금 내 딸은 다이 하나뿐이야 라고 이번에는 내가 단호하게 두 사람을 거절했다. 나를 버렸던 두 가족은 과거의 가족일 뿐 아무 미련도 없었다. 현재 내 가족은 내 목숨을 살려준 세 사람과 아내의 뱃속에 있는 작은 새 생명뿐이다. 앞으로 그 두 사람이 어떻게 되든 1도 관심 없다. 내 이름은 박세봄. 현재 모 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이다. 내 성격은 신중한 편이랄까? 조용한 타입이었고 남들 앞에서 튀는 걸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 생활도 조용히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친구들도 많았고 나름 대학 생활을 즐겁게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한 선배한테 찍히고 말았는데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선배는 나를 보면 괴롭히지 못해서 안달이었다. 내 짐작으로는 나하고 그 선배가 어떤 일로 후보로 뽑히게 됐는데 최종적을 내가 뽑히게 되면서부터인 것 같다. 선배는 반드시 자기가 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고 주변에도 자신 있게 말하고 다녔기 때문에 내가 뽑히면서 체면에 금이 간 모양이었다. 하지만 선발권은 대학 측에 있었고 나를 원망할 일은 아니었다. 나는 그저 선의의 경쟁을 했을 뿐 이런 후폭풍은 억울했다. 이 일 이후로 선배는 학교에서 나를 볼 때마다 넌 어쩜 그렇게 볼 때마다 촌스럽니? 옷 좀 사입고 다녀줄래? 아 깜빡할 뻔. 너네 집 못 살지? 옷 살 돈이 없지 참. 라고 모욕을 주거나 너 집에서 거울은 안 보냐? 화장품은 발라? 피부가 그게 뭐야? 그 얼굴로 안 창피해? 라고 인신공격을 했다. 내가 어렸을 때 아빠가 돌아가셨고 그 뒤로 엄마와 둘이서만 살았다. 패션에 신경 쓸 여유는 없었다. 고딩 때부터 알바를 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도 했다. 여자애라고 못할 일은 없었다. 엄마도 여자 혼자 힘으로 나를 키워주셨고 몇 개씩 파트 근무를 하면서 대학까지 보내주셨다.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나는 다른 애들처럼 유행을 따라갈 여유도 없고 관심 둘 처지도 아니었다.
화장도 할 줄 몰라서 거의 쌩얼로 다녔다. 물론 반짝반짝 세련된 여자애들을 보면 부럽다는 생각은 들지만 나는 나니까 이런 나로서 만족했다. 하지만 선배는 작은 꼬투리라도 잡아서 나를 계속 괴롭히고 싶어 했고 끝도 없이 막말을 했다. 나는 학교 근처에 있는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리포트를 작성하다 보면 밥 해먹기가 귀찮았고 편의점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날도 편의점에 가서 샌드위치와 잠을 깨려고 블랙커피를 바구니에 넣고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섰는데 우연인지 뭔지 선배가 편의점으로 들어왔다. 서로 눈이 마주쳤고 그러자 기분 나쁜 웃음을 지으며 또 시비를 걸어왔다. 늘 촌스럽지만 오늘은 한 단계 더 촌스럽다. 너 뭐 샀니? 돈이 없어서 그걸로 끼니 때우는 거? 그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니니? 리포트 쓰다가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 온 것뿐이에요. 난 남친하고 데이트하다가 들렀어. 내 남친 벤츠 타고 다니는 거 아니? 난 너랑 차원이 달라. 지금 차에서 나 기다리는데 네 꼬락서니를 보면 놀라서 배꼽 빠지게 웃겠다.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계산을 한 뒤 선배한테 목례만 하고 편의점에서 나왔다. 선배는 그 후로도 계속 나만 보면 막말과 함께 자기 자랑질을 하면서 내가 자기 미치란 걸 강조했다. 그런 무의미한 장난질에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 나는 매번 무언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아무리 공격해도 내가 기죽어하지 않자 약이 오른 선배는 자기 남친 집 자랑질을 했다. 이거 우리 남친 집이야. 너 이런 집 들어가 본 적도 없지? 넌 평생 근처에도 못 가볼걸? 내 남친 금수저야. 대기업 외동아들이라서 장래에는 내 남친이 거기 사장님이 될 거고 그럼 나는 사장님 부인이 되겠지. 너랑 나는 비교가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야. 우린 서로 사는 세계가 다르다는 거 명심해. 선배는 이 정도면 기죽겠지? 하는 얼굴로 내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집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 집은 우리 집인데요? 내가 그렇게 대답하자 선배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허, 개황당. 야, 넌 그 편의점 옆에 있는 코딱지만한 집에서 살잖아.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니? 라고 버럭 화를 냈다. 네, 저 원룸에서 사는 거 맞고요. 근데 그 저택은 제 본가예요. 이게 진짜 어디서 개뻥을. 너처럼 한부모 가정의 흙수저가 어디라고 이런 집에서 살아. 엄마가 1년 전에 재혼하셨는데 선배가 말하는 남친은 아마도 저와 의남매가 될 듯해요. 내가 침착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배는 인풋이 안 되는지 멘붕에 빠졌다. 뭐 의남매? 이게 다 뭔 소리야? 엄마는 1년 전에 재혼했다. 갑자기 재혼이라니 솔직히 처음엔 놀랐지만 만나보니 너무 좋은 분이셔서 적극 응원했다. 그때 엄마가 재혼할 분은 어느 대기업 사장님이고 매일 열심히 청소일을 하는 엄마한테 사장님이 먼저 반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들었다. 사장님한테는 나보다 조금 큰 아들이 한 명 있었고 알고 보니 선배 남친이 나한테는 오빠가 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선배는 내 말을 믿으려고 하질 않았다. 그치만 너는 명품도 하나도 없고 맨날 촌스럽잖아. 알았다. 너 집에서 쫓겨났구나? 새아버지도 오빠도 저한테 잘해주세요. 사진 속의 그림은 아버지가 마음에 들어하셔서 걸어놓은 거고 오빠도 나한테 친오빠처럼 다정하고요. 뭐? 그럼 혹시 그 그림 네가 그린 거야? 엄청 고급진 액자에 넣어놨던데. 나는 어려서부터 그림에 소질이 있었다. 미대에 가고 싶은 꿈이 있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갈 수 없었고 꿈을 접었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그린 그림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거실에 걸어두자고 했다. 오빠도 처음엔 툭하면 선물을 사줘서 곤란했는데 차츰 내가 명품에 관심이 없다는 걸 알고는 지금은 가끔씩 불러서 맛있는 밥도 사주고 얘기도 하면서 지낸다. 한편 오빠는 내가 만든 요리를 좋아했고 내 요리 솜씨는 어려서부터 엄마를 도우면서 쌓아온 실력이었다. 엄마는 재혼하면서 한 집에서 넷이서 같이 살자고 하셨지만 내가 학교에서 가까운 곳이 더 좋다고 하자 원룸을 계약해 주셨다. 내가 내 사정을 팩트만 줄줄이 얘기해주자 선배는 갈수록 얼굴빛이 어두워지더니 갑자기 활짝 웃으면서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넌 그런 얘기를 왜 이제야 해? 그럼 우린 이제 가족이네. 신호이하고 올케는 자매지 뭐. 급변한 선배의 태도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지금 농담하신 거죠? 오빠야 오빠가 알아서 할 테고
저는 선배랑 가족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동안 제가 들은 막말이 너무 많아서요. 전 사이좋게 지낼 마음이 없네요. 그건 내가 지금부터 사과할게.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만데. 라면서 달라붙었지만 그동안 지독하게 괴롭히더니 내가 누구 동생인지 알고 나서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를 바꾸는 게 더 용서가 안 됐다. 그 후 선배는 오빠 학교에 찾아가서 나하고 엄청 친한 사이라고 셀프 소문을 내면서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나는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말했다. 오빠와 선배를 갈라놓으려는 의도로 사실을 말한 건 아니었다. 다만 오빠와 교제를 계속하면 집에서 만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때마다 친한 척 연기하는 게 싫어서 미리 사실을 밝혀뒀을 뿐이다. 하지만 오빠는 엄청 화를 냈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선배와 결별했다고 한다. 두 사람이 사귄 것도 선배가 열성으로 오빠를 따라다니면서 한 번만 만나주면 귀찮게 하지 않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검증기간을 두고 만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던 와중에 친동생처럼 아끼는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말을 듣고 꼴도 보기 싫어서 차버렸다고 한다. 오빠는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나한테 그동안 기분 나빴지? 라며 대신 사과했다. 나야말로 오빠가 사과를 하니까 오빠한테 미안해졌다. 그 후 선배는 나한테 달려와서 너 왜 그 사람한테 다 얘기했어? 내가 사과했잖아. 사과하고 사과 받았으면 그걸로 리셋 아니야? 네가 내 행복을 짓밟을 권리는 없잖아. 라면서 나한테 분풀이를 했다.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게 어떻게 리셋이 돼요? 사과가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닌데? 오빠 여친으로 집에서 만났을 때 친한 사이인 척 난 체질적으로 그게 안 돼서 미리 밝혀뒀을 뿐이에요. 너 때문에 내 행복이 다 부서졌다고 알아? 너네 오빠랑 나랑 결혼할 사이였단 말이야. 에? 오빠는 그냥 검증기간 중이었다는데요? 만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결혼은 무슨. 오빤 처음부터 선배가 별로였대요. 내가 아니어도 어차피 헤어질 생각이었다고 했어요. 뻥치지 마! 내가 스트레이트로 말하자 선배는 진실을 받아들이기 거부했고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소리를 지르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선배는 오빠한테 차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힘이 쭉 빠졌는지 나한테 막말도 안 했고 덕분에 학교 생활이 편해졌다. 선배가 말한 남친이 우리 오빠였다니 진짜 깜놀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덕분에 내가 구원을 받은 셈이 됐으니 오빠한테 고마울 뿐이다. 선배는 주변에 검증기간을 두고 만난다는 얘기는 쏙 빼고 만난다는 말만 한 모양이었는데 내가 진상에 대해서 딱 한 명한테 말한 순간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나갔고 선배는 개망신을 당했는데 참 볼만했다. 내 이름은 최고희. 한부모 가정에서 어렵게 자랐고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 왕따의 주범이었던 한진자를 떠올리면 지금도 정신적으로 힘들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나를 대학까지 뒷바라해 주신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여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회사 동료인 한진상과 결혼도 하고 이제 걱정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다. 연로한 엄마를 모시고 같이 살기 위해 엄마 집 근처로 이사를 왔는데 거기서 한진자와 다시 만나게 됐다. 길에서 딱 마주친 순간 한진자는 나를 알아보고 예전처럼 나한테 시비를 걸어왔다. 헐, 최고해! 너 요즘도 구질구질하게 사냐? 너 코풀 휴지도 없어서 쩔쩔매고 그랬잖아. 처음엔 비웃으면서 말을 걸었지만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명품이란 걸 알아챘는지 뜨악한 표정으로 나를 다시 봤다. 하! 오랜만에 온다고 빚내서 옷 샀냐? 돈도 없는 주제. 명품이 아깝다. 한진자는 혼자서 마구 떠들더니 그냥 가버렸다. 어쨌든 고향에서 엄마를 모시고 남편과 셋이서 살게 됐다. 직장은 괜찮은 거야? 라며 걱정하는 엄마에게 나는 미소로 대답했다. 우리는 IT 벤처라서 매일 출퇴근하고 그러지 않아도 돼. 재택근무라는 말 엄마도 들어봤지? 우리 회사는 나하고 친구들이 세운 회사잖아. 저 사람은 좀 나랑 다르긴 한데 우리 회사 중역이고 누가 뭐라고 해. 물론 출장 때문에 집에서 떨어지는 일도 적지 않지만 예전에 비하면 엄마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넓고 큰 주택을 새로 구입했다. 남편이 과시욕이 좀 있어서 외제차를 2대나 구입해서 주차장에 세워뒀기 때문에 셀럽 대우를 받게 됐다. 당연히 한진자 귀에도 이 소문이 들어갔다. 어렸을 때는 제일 못 살았던 내가
갑자기 부자가 돼서 돌아왔다고 하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던 한진자는 최고의 개. 옛날엔 왕따만 당하고 아무도 거들떠도 안 봤어. 집도 개 못 살고 구질구질했는데 라고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걸 알았다. 내 과거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거야 옛날 얘기지 라는 식으로 덤덤히 넘겼다. 하지만 의외의 인물이 이 얘기에 관심을 보였고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아주 사소한 우연 때문이었다. 어쩌다 보니 출장이 하루 일찍 끝나서 집에 빨리 돌아왔는데 집에 있어야 할 남편이 어디 갔는지 차가 한 대 안 보였다. 또 어디로 드라이브하러 나갔나? 남편은 IT 벤처기업 임원이라고 이 구역에서 유명해졌다. 원래부터 나서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라 누가 물어보기도 전에 자기 입으로 먼저 떠들고 다녔으니 당연했다. 나랑은 타입이 완전 반대였다. 그런 성격이다 보니 특별한 일도 없는데 자랑삼아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고 다니면서 과시를 냈다. 조금 있다가 집 앞에서 귀에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렸다. 지금 왔나 보네? 라고 생각한 나는 현관으로 마중을 나갈까 하고 창문으로 밖을 한번 내다봤는데 그러자 오늘 즐거웠어요 진상씨. 한진자가 남편 차 조수석에서 내렸다. 나도 즐거웠어. 역시 어려서부터 밝고 활달했던 사람이 나랑 대화 코드가 통한다니까. 어머 그렇게 말하니까 왕따만 당했던 자기 와이프가 갑자기 불쌍해진다. 자기가 가해자였던 일을 웃으면서 말하는 한진자. 그러더니 남편한테 다가가서 키스를 했다. 남편도 자연스럽게 키스를 받으면서 진짜 허리를 감았다. 두 사람이 길고 긴 키스를 나누는 동안 나는 얼어붙어 있었다. 불륜, 그것도 하필 한진자 따위랑. 충격이 두 배로 다가왔다. 그 뒤 흥신소를 찾아가 불륜 증거를 모은 후 남편한테 증거를 보여주며 따졌다. 할 말 있으면 해봐. 이건 배신이야. 나는 당신 믿었었어.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다. 그런데 배신당한 사람은 나야. 나도 널 믿었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시치미 떼지 마. 나는 IT 기업을 창업하고 멋있고 유능한 커리어 우먼 최고이랑 결혼한 거야. 그런데 네가 왕따 출신이라니 진짜 실망이야. 뭐? 남편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였다. 너한테 환멸을 느껴.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애들 공통점은 학교 내에서 신분이 최하층이었단 얘기거든. 남편은 나를 경멸하는 듯한 눈으로 쳐다봤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반에서 제일 인기 있는 애였어. 사회에 나와서도 그랬고 죽으라고 공부 안 해도 가볍게 인류대 들어갔고 인성 좋고 활동적인 내 장점을 살려서 IT 기업 임원 자리까지 차지했다고. 잠깐. 왕따 피해자인 내가 지금 비판받아야 되는 거야? 당연하지. 내가 하려는 말의 요지는 잘 들어. 학교 다닐 때 왕따 가해자랑 피해자를 비교하면서 한 생각인데 대체적으로 피해자들한테 문제가 있어.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분위기가 칙칙하고 매사에 의욕도 없고 유머 감각도 없고 분위기도 못하고 그럼 왕따 당하는 거지. 안 그래? 이런 궤변을 떠들어대는 사람이 내 남편이라니 머릿속이 하얘졌다. 당신은 왕따를 당하는 애들한테도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아니 그게 아니지. 내 말 안 들었어? 왕따를 당하는 애들이 문제다라고 했어 나는. 진지한테 들으니까 너 옛날에 가난하고 칙칙하고 전형적으로 왕따 당하기 딱 좋은 타입이었더라. 그러니까 너는 왕따를 당할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고 그 다음부터는 남편이 뭐라고 떠들었는지 어떻게 대화가 끝났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믿었던 남편한테 철저히 배신당하고 망연자실하고 있던 나에게 용기를 북돋워준 사람들은 친구들이었다. 그 친구들은 나와 같이 IT 벤처를 창업했고 힘들 때 생각나는 절친이며 동지들이었다. 남편의 불륜과 나한테 했던 발언에 함께 분노했다. 나는 냉정을 되찾았고 순서를 밟아서 한진상과 이혼 절차를 마쳤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진상과 한진자가 결혼을 한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리고 몇 달 후 한진상과 한진자의 결혼식장. 이 구역에서 유명한 한진자와 IT 벤처기업 임원이라고 자랑하고 다닌 한진상의 결혼식. 역시나 식장은 호화롭고 하객들로 북적북적했다. 하지만 한진상과 한진자의 표정은 여기가 결혼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두웠다. 나는 한진자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전 IT 벤처기업 임원 한진상 씨와
전 IT 벤처기업 임원 부인 한진자 씨의 결혼을 축하드려요. 라고 비웃어줬더니 한진자는 비싸 보이는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내 멱살을 잡으려고 했고 나는 방어했다. 네가 사장인 줄 내가 알았냐고. 대주주인 줄 알았냐고. 네가 속인 거니까 위자료 내놔. 속이다니. 배신하고 불륜한 사람이 누구더라? 혼자 착각한 것까지 나더러 어쩌라고. 자업자득이지. 고작 최고 있다 이가 잘난 척을 해. 한진자는 다시 내 멱살을 잡으려고 발광하다가 치맛자락을 밟고 벌러덩 넘어졌다. 한진자가 엉거주춤 일어서자 식장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폭소를 터뜨렸다. 식장에 와 있는 하객 대부분이 한진상과 한진자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고희야, 부탁이야. 나 다시 임원시켜줘. 나 진짜 열일할게. 한진상은 넘어져 있던 한진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나한테 무릎을 꿇고 빌었다. 부탁이야. 니네 회사만큼 나한테 연봉 많이 주는 회사 아무 데도 없어. 그래, 너 때문에 임원에서 잘린 거니까 네가 책임지고 복직시키면 되잖아. 너 빠지고 조용히 있어. 깍깍 듣기 싫어 죽겠어. 동물원에서 나왔냐? 남편 위해서 열나 변호 중인데 뭐? 결혼식장에서 꼴사납게 난타전을 벌이는 두 사람을 무시하고 나는 집으로 향했다. 겨우 3일 후 한진상과 한진자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게다가 한진자는 결혼식장에서 소리쳤던 것처럼 나한테 위자료를 받아낼 작정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았다고 하는데 변호사는 당연히 불가능이라고 즉답했다고. 결과적으로 망신살만 뻗쳤고 한진자와 한진상은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나 역시 변호사를 고용해서 한진상 한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했다. 각각 3천만 원씩 청구하기로. 집은 원래부터 4명이었기 때문에 한진상은 집도 절도 없었다. 그리고 직장도 잃었으니 한진자와 낡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사정이 그렇다 보니 양쪽 집안 모두 도움을 청해도 들어주질 않았다. 두 사람은 나란히 나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빌었는데 고이야 미안해. 내가 옛날에 너 가난하다고 놀리고 칙칙하다고 놀려서 미안해.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불륜하는 게 아니었는데.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로 찌질한 두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나는 헛웃음이 나왔다. 가난을 괴롭힘 대상으로 삼더니 지금은 진짜 네가 최고로 가난하지? 그리고 두 사람 다 너무 어둡고 칙칙해. 그런 타입이 왕따 당한다면서? 그러면 안 되지. 웃어. 환하게 웃어. 두 사람의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얼굴을 보면서 속이 확 풀린 나는 왕따 가해자들이 어떤 쾌감을 느끼면서 삐뚤어지는지 알 것도 같은 기분이었다. 내 이름은 정상인. 아내 한심이와 둘이서 살고 있다. 아내는 나보다 3살 아래인 26살이고 푼숙기가 있는 성격이다. 요리며 집안일에 능숙한 나와는 달리 아내는 하루에 5시간 정도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마치고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타입. 하지만 항상 밝고 뭐라고 해도 웃음을 잃지 않는 아내가 밉지 않았고 내가 늘 져주는 편이었다. 그게 잘못이었을까? 언제부터인가 아내는 집안일에서 아예 손을 놓았고 밤 늦게까지 밖에서 놀았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고 한마디 했더니 대박 어처구니 없는 반응이 돌아왔다. 나왔어. 어디 갔다 이제야 와? 밥 먹으러 갔다 왔어. 요즘 계속 늦게 들어오는 것 같던데? 내가 그랬나? 맨날 누구랑 돌아다니는 거야? 레스토랑 직원. 엄청 친하게 지내는 사람 있어. 레스토랑 직원? 설마 남자는 아니지? 아니, 남자야. 뭐라고? 아내는 뭐가 잘못됐나 하는 표정으로 나를 봤고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이 다른 남자랑 뭐라고 놀고 어딜 갔는지 얘기하기 시작했대. 당신 그거 불륜이란 생각은 안 해봤어? 남편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랑 놀러 다니는 게 정상은 아니지. 그래? 난 잘 모르겠는데. 나 요즘 계속 그 사람 생각만 나. 상인 씨하고 그 남자하고 누굴 고를까 고민 중이야 사실은. 그 말을 들은 나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다. 다른 남자한테 관심이 있다니. 결국 말을 바꾸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인정한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아무리 푼숙기가 있는 아내라고는 하지만 이 일은 이해하고 넘어갈 차원이 아니었다. 그게 바로 불륜이란 거야. 내가 그걸 인정할 것 같아? 그놈 만나는 거 당장 그만둬. 싫어. 난 그 사람 만날 거야. 그 사람 안 만나면 나는 못 살아. 아무리 당신 부탁이어도 그 부탁은 못 들어줘. 당신 그 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당근 진심이지. 나는 상인 씨가 그렇게 속이 좁은 남자인 줄 몰랐어. 실망이야.
이제부터 누구로 정할지 혼자서 생각할 거니까 나 건드리지 마. 그렇게 말하더니 아내는 방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다음날 아침까지 나오질 않았대. 그리고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아내는 연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대. 전화를 안 받는 건 물론 라인은 안 읽씹. 아내가 어디에 있을지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도 짐작할 것이다. 만약 정말 그 남자 집에 있는 거라면. 아내가 집에 없는 동안 혼자서 수많은 상상을 했대. 집안일도 요리도 못하는 아내를 대신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해바쳤던 날들. 내 앞에서 웃고 뒤에 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 아내의 양면성. 그 모든 걸 간단하게 말하면 배신. 배신 말고 다른 건 없다는 생각이 들자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나고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나는 결심했다.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아내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향후 아내의 행동 여하에 따라 내가 확고하게 유리한 입장에서 이혼 절차를 밟아야겠다는 결심을. 우선은 불륜 이혼에 강한 변호사를 찾아가서 무료 상담을 받았다. 변호사의 조언을 토대로 여러 가지 작전을 염두에 두면서 철저하게 준비를 마친 후 아내와의 대화에 나섰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아내가 집에 오면 우선 불륜남의 신상에 대해서 캐묻기로. 그러고 나서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퇴근해서 집에 왔더니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아내가 평소처럼 있었대. 어서 와. 성질대로라면 화를 내면서 어디서 뭐하고 다니다 왔냐고 다그쳤겠지만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대화하지 않으면 불륜 상대에 대해서 알아내기 어려울 거고 필사적으로 감정을 억제했대. 어디서 지냈어? 그 사람 집에 있었어. 역시 그랬구나. 어떤 사람인데? 좀 어린애 같은 면이 있긴 한데 솔직한 게 또 매력이야. 운명적인 만남이랄까? 운명적인 만남? 그 사람하고도 얘기했는데 나 상인 씨하고 이혼하고 싶어. 에? 남편이 만나지 말라고 했더니 그럼 이혼하면 되지 않냐고. 아내 입에서 먼저 이혼이란 단어가 나올 줄이야. 털끝만큼 남아있던 미련도 싹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이혼하면 나한테 위자료 얼마 줄 거야? 위자료? 그걸 내가 내니? 응. 이혼하면 남자가 여자한테 위자료 주잖아. 나 그 돈으로 그 사람하고 새 출발할 거야. 분수인 줄은 알았지만 이토록 무식할 줄이야. 그러나 나는 이때 앞으로 어떻게 복수하는 게 좋을지 가닥을 잡았다. 아내와 불륜남에게 멋진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아내의 착각을 깨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기로 했다. 당신 위자료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 정하면 나한테 바로 연락 줘. 나 그 사람하고 이사도 해야 되니까 돈 필요해. 일단 알았어. 위자료 확실히 정해지면 연락할게. 그 전에 이혼 원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가 지금 푹 빠져있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그렇게 매력이 넘친다니 막 본받고 싶어지네. 좋아. 내가 불륜남을 좀 띄워주자 아내는 신이 나서 불륜남 자랑질을 시작했대. 나는 몰래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고 아내가 하는 말을 전부 녹음했대. 불륜남은 아내가 알바하는 레스토랑의 직원으로 두 사람은 나이가 같다는 걸 알고 금방 친해졌다고 한다. 그러다 반년 전 동료들끼리 망연애를 한 날 두 사람은 선을 넘고 말았다고. 그 후로 시간만 맞으면 둘이서 호텔에서 만났다고 한다. 불륜남은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위자료를 받으면 그 돈으로 둘이서 살 집을 마련할 계획으로 지금 잔뜩 기대하고 있더나 모르나. 혼자 취해서 정신없이 떠드는 아내가 한심해서 죽을 지경이었지만 어쨌든 증거를 잡아냈으니 충분히 만족스러웠다. 며칠 후 아내가 또 집을 나갔고 그 사이에 현관 열쇠를 바꿔버렸대. 다음은 아내가 알바를 다니는 패밀리 레스토랑 본사에 연락해서 불륜 사실을 폭로했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륜남 본가 주소를 알아낸 후 내용 증명을 보냈대. 그러자 내 예상대로 화가 난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대. 에? 문이 왜 안 열리지? 정상인, 당신 안에 있어? 문 좀 열어줘. 무슨 일이야? 나 큰일 났어.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는데 나더러 당신한테 위자료를 주라고 뭐가 날아왔다니까? 그리고 그 사람 부모님이 내가 기혼자인 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 사람이 집에서 쫓겨났대. 당신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알지? 그 일이라면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빠를 거야. 난 당신하고 직접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어서 가봐. 그리고 이혼 서류는 당신 친정으로 보내놨으니까 되도록 빨리 접수시키고. 뭐? 이혼 서류를 친정으로 보냈다고? 아무튼 이 문 좀 열어봐. 나 지금 갈 데가 없단 말이야. 그건 내 알 바 아니지. 이혼하자고 네가 먼저 말했잖아. 난 위자료 청구받는다는 말은 못 들었거든? 아, 너는 불륜을 저질렀잖아.
그러면 위자료를 청구받게 되어 있는 거고 인터넷 찾아보고 공부 좀 해. 말도 안 돼. 나는 불륜하고는 달라. 상인 씨한테도 솔직하게 다 말했잖아. 그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결혼한 여자가 딴 남자 만나면 그게 불륜이지. 알았으면 얼른 꺼져. 너무해. 부탁이야. 나 버리지 마. 우리 얼굴 보고 대화를 하자. 나 이혼하자고 한 거 취소할게. 그럼 되잖아. 이미 늦었어. 빨리 이혼 서류 접수 안 시키면 변호사가 당신 친정으로 전화할 거야. 당신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이게 누구 때문인 것 같냐? 아내와 불륜남은 받을 리가 없는 내 위자료를 철석같이 믿고 신용카드로 쇼핑을 겁나하면서 자기들 신혼살림 준비를 했다는데 위자료를 지불해야 될 입장에서 카드 대금도 갚지 못하고 빚만 남게 되고 말았다. 불륜남 부모들은 내용 증명을 보고 아내가 유부녀였다는 사실을 알고 격노했다. 두 사람을 집에 들이지도 않았고 절연을 선언했다. 아내의 친정 부모님께는 내가 직접 녹음 파일을 들려주면서 아내의 불륜 정황을 자세히 설명드렸다.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아내는 비굴할 정도로 나한테 연락했다. 일하던 패밀리 레스토랑에 불륜이 알려지면서 둘 다 해고를 당하자 두 사람은 사이좋게 홈리스 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 아내와 불륜남은 아무 희망도 없는 신세로 전락. 젊은 나이에 주소 불명, 무직자인 상태로 이 거리 저 거리를 헤매다니다가 생을 마감할지도. 홈리스로 전락한 아내는 핸드폰도 해지됐고 자연스럽게 두 번 다시 나한텐 연락할 수 없었대. 한편 나는 아내와 이혼 후 1년 정도가 지나서 새 여친이 생겼다. 푼숙기 있는 여자한테는 학을 뗐기 때문에 다음에 만약 결혼을 한다면 똑똑하고 야무진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는 생각뿐이다. 내 이름은 유아남. 얼마 전에 약혼했고 20살이다. 약혼녀는 같은 대학에 다니는 22살의 왕진자. 진자는 삼수를 해서 학년은 나와 같았다. 처음 삼수를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놀랐지만 이 얘기는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됐다.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진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툭 내뱉었다. 임신했어. 마치 후추 좀 줘. 뭐 그런 말투로 아무런 감정 없이 무덤덤하게 말했고 나도 그래 라고 적당히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대답을 해놓고 나서 놀랐고 다시 진자 얼굴을 쳐다봤다. 진자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분위기였고 태연하게 라면을 입에 넣었다. 뭐? 근데 방금 뭐라고 한 거야? 내가 뭘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나 임신했다고. 면발을 후루룩거리면서 그런 말을 하다니 아무 느낌도 와닿지 않았다. 그게 사실이면 큰일이지. 우린 돈도 없고. 그렇다. 우린 돈이 없었다. 아직 학생인데 학업을 제쳐두고 알바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친구들과도 어울리고 싶고 동아리 활동도 있고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더 많은 게 현실. 구내식당에서 맨날 점심을 라면으로 먹는 것도 제일 싸서 그런 거잖아. 그런 말을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대. 근데 나 피임 제대로 한 거 같은데? 짜증날 정도로 챙기긴 했지. 나는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학생 신분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건 불가능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대. 특별히 확인한 건 아니었지만 진자도 나와 같은 생각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돈도 시간도 없는데 아이를 낳아서 키우겠다는 생각을 하랴. 나 콘돔에 구멍 냈었어. 그리고 내가 오늘은 안전한 날이라고 했던 날이 사실은 가능성이 제일 높은 날이었어. 뭐? 갑작스러운 커밍아웃에 머릿속이 하얘졌대. 콘돔에 구멍을? 게다가 조심해야 할 날을 안전한 날이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너무 겁먹지 마. 아직 임신 초기라 얼마든지 낙태할 시간적 여유 있어. 낙태는 임신 22주 미만이면 오케이야. 뭐? 낙태? 너 수술하려고? 나한테는 첫 아이인데. 라고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고 진자는 깔깔거리며 웃었대.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직은 뱃속에서 세포 분열 중인 작은 덩어리를 갖고 나한테 첫 아이라니. 대박 웃긴다. 나는 손톱만큼도 안 웃겼다. 대체 이 여자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외계인을 보고 있는 듯한 시선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나 전에도 낙태한 적 있어. 그거 맞나? 여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는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다. 식당에 있는 애들의 시선이 집중됐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그런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해? 더구나 너 혼자 스스로 결정짓는 게 어디 있어? 그럼 나으라고? 이번에는 진자가 도전적인 눈빛으로 나를 봤다.
주변 머리라고는 없는 네가 애를 키우겠다고? 학교 그만두고 돈 벌어 올 거니? 취직할래? 아니 그건 아닌데 난 돈 없이 사는 건 신물이나. 그래서 기가 막히게 좋은 방법이 생각났거든. 좋은 거라니? 불길한 느낌 말고는 없었다. 진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다. 얼마 후 진자에 관한 소문이 들려왔다. 그건 바로 진자가 교내에서 친구들, 지인들을 모아서 모금 운동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남친이 피임을 거부하고 억지로 임신을 시켰다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그것도 말이 좋아 모금이지 너무 악질적으로 돈을 갈취한다면서 나한테까지 항의가 들어왔다. 왕진자! 건물 복도에서 진자를 발견한 나는 미친 듯이 달려가서 진자를 붙잡았다. 너 지금 모금 운동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야? 어쩔 수 없잖아. 낙태 수술 비용도 최소 100만 원은 들어. 임신 12주 지나면 500 부르는 병원도 있어. 너 그 돈 있어? 나도 없어. 그럼 수술 비용은 어쩔 건데? 그건 그래 사실인데. 불쌍한 여대생을 돕기 위해 모금함에 기꺼이 돈을 넣는 자선행위. 다들 착한 척 자기 만족에 빠져 있을걸? 나는 돈을 벌어서 좋고 애들은 착한 일에서 복받고 이게 바로 윈윈이야. 나는 진자의 궤변에 할 말을 잃었고 제대로 반론도 펴지 못했다. 하지만 진자를 말리지 않은 걸 후회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며칠 후 진자의 강의 시간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다그쳐 물었다. 너 1인당 20만 원씩 모금 강요하고 네 말 안 들은 애들에 대해서 페이크 뉴스 퍼뜨리고 다닌다던데 사실이야? 당장 그만둬. 너 웃긴다. 20만 원이 뭐라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한 학우를 외면하는 치사한 애들은 친구라고 부르면 안 되지. 그리고 난 페이크 아니고 팩트만 말했어. 뭐가 팩트야? 사람도 아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애다. 이런 건 중상모략이라고 하는 거야. 동아리며 재미에 그런 소문이 돌아서 다들 얼마나 곤란해하는 줄 알아? 그래서? 다들 집에서 용돈 받고 알바해서 겨우겨우 생활해. 돈이 없는 건 우리랑 마찬가지라고. 없는 돈에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나도 놀고 싶어. 우리 솔직히 제대로 된 데이트도 별로 못 해봤잖아. 올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외 고급 리조트에 놀러가고 싶었단 말이야. 입을 삐죽거리는 진자를 보며 나는 확신했다. 너 설마 유흥비 벌려고 일부러 임신해서 낙태 수술 비용 명목으로 모금한 거니? 모금 운동으로 모은 돈은 갚을 필요가 없다. 더구나 진자 말에 의하면 낙태 수술도 초기에는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그런데 진자가 모은 돈은 그 금액을 훨씬 뛰어넘었다. 내가 아는 모금을 했다는 애들도 30명은 됐고, 그럼 최소 400에서 600만 원. 수술을 받는다고 쳐도 대략 300에서 500만 원 정도가 진자 수중에 남는다는 말이 된다. 진자의 속셈을 알게 된 나는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진자는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진자가 자랑하면서 통장을 보여줬는데 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7자릿수의 숫자가 기입되어 있었다. 뭐 4천만 원? 기절할 뻔했다. 진자와 한바탕 싸움이 났고 헤어졌다.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이번에도 불길한 예감이 시골 부모님한테서 온 전화였다. 진자가 학교에 퍼뜨린 내가 피임을 거부해서 어쩌고 그래서 임신했다라는 페이크를 우리 부모님한테도 한 모양이었다. 부모님은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사과를 했고 진자가 직접적으로 위자료를 달라고 해서 낙태 비용으로 2천만 원을 바로 줬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냐 라며 엉엉 우셨다. 진짜 선을 넘네. 나쁜 계집애가. 융통성 없고 답답한 나에게도 분명히 경솔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침묵으로 일관하기로 결정하고 지켜봤는데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 나는 대학 친구들과 그 지인들에게 일일이 연락해서 누가 언제 얼마를 성금했는지 정보를 모았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정보를 입수하게 됐다. 뭐? 걔 심지어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다고? 실화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기분. 그것도 3달이? 그래서 이 세 남자한테 똑같이 낙태 수술할 거니까 수술비 내놔 라고 했다는 거지? 상상 그 이상의 인간 쓰레기였다. 여름방학 후, 여름방학 전에 낙태 수술을 받고 여름방학 중에는 남쪽 섬에 가서 바캉스를 즐기고 온 진자를 빈 교실로 불렀다. 진자의 피부는 구릿빛으로 변해 있었다. 빈 교실에는 나 외에도 진자에게 모금을 했던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뭐야 니들? 너 낙태 수술하고 남은 돈은 어떻게 했어? 내가 다 썼다. 뭐 잘못됐어?
진자는 되려 성질을 내더니 소리를 질렀대. 아이 낙태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었어. 힐링이 필요해서 해외 고급 리조트에서 푹 쉬다 왔다. 왜? 네가 낙태한 그 애는 대체 누구 앤데? 누군 누구야, 너지. 진자는 그렇게 말하고 난 후 그제야 뭔가 감이 온 모양이었대. 모금에 참여한 친구들 말고도 불륜남 2명도 그 자리에 있었대. 모금은 자발적으로 한 건데 뭐. 그건 갚을 필요도 없고 돈도 이미 다 쓰고 없어. 이미 사태를 파악한 것 같은데 여전히 돈에 집착하는 왕진자에게 이렇게 말했대. 네가 워낙 철면피라서 내가 빼박진 거 다 모아놨거든? 변호사 통해서 파원 수속도 진행할 거고 위자료도 최대한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각오해두는 게 좋을 거야. 진자는 진심 당황한 것 같았대. 리조트지에 가서 통장에 있던 돈 4천만 원 정도를 정말 다 쓰고 온 얼굴이었대. 진짜 이럴래? 나 이제 돈 없대도. 파원에 따른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라더라. 그런데 악질 행위가 인정되면 2천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대. 뭐야? 너 나한테 왜 이래? 내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나는 진자가 예전에 나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대. 그럼 학교 그만두고 취직이라도 하는 게 어때? 너야말로 변호사 고용할 돈이나 있고? 너 지금 화나서 나한테 괜히 겁주는 거지? 아니, 네 불륜남들한테도 위자료 받을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그 자리에 와 있는 친구들 쪽으로 시선을 돌렸대. 모금을 이미 끝냈다는 사실. 친구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이자 왕진자는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힘없이 고개를 떨궜대.